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선 토크 3시에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패널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 김재섭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의 복기왕 전 의원,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새벽까지 저희가 사실 개표 방송을 또 했었고요. 또 가장 박빙적인 경기도의 선거 결과는 6시가 넘어서 확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인데요. 오늘 썬전 라이브 첫 주제, 어제 지방선거 민주당의 참패죠. 오늘 민주당 비대위는 총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제 지방선거 결과 광역단체장 17곳 중에서 국민의힘이 12곳, 민주당이 5곳을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총사퇴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관련 내용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1동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드립니다. 민주당의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2,974분의 후보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 모습을 잠깐 보면 민주당 지도부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에 저렇게 90도로 인사하며 사과했습니다. 오늘 보면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모두 약간 어두운 표정이었고요. 사실 선거 전에 두 공동비대위원장의 내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정들을 보면 좀 어두운 표정들이 나왔습니다. 예. 네. 지방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사실 2020년 총선에서 대승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 87년 개헌 이후에 정말로 이제 권력 지형이 바뀌었다 이런 평가도 있었었는데 다시 2년 만에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이 부분도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가 물러나고 임시 비대위 체제로 가잖아요. 이제 복귀왕 의원님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임시 비대위로 가면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가 임시로 지휘를 하게 되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계속 주도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새로 주도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어느 단위에서 그것을 논의할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예. 물론 이제 물러나는 분들과 아마 협의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당내에서 주요하게 의사결정 과정에 조언을 하셨던 그룹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로 해서 다음번 전당대회까지 유지할 것인지 예. 아니면 일종의 전당대회 준비위 형식으로 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뭐 2달짜리 지도부라든지 이렇게 예. 구성을 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의총을 통해서 우선 안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의총을 통해서 결정된 안을 가지고 당무위원회에 올리고 그 당무위원회 결정 사항을 중앙위원회에 올리고 뭐 이런 그 과정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걱정입니다. 어떤 형태로 해서 2달짜리 임시 지도부를 꾸릴 수 있을지 명쾌한 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안 계셔서 그렇다고 해서 외부의 어떤 분을 모셔오기도 그렇고 예. 또 뭐 여러 가지 말을 보면 뭐 이낙연 그 전 총리 들어오셔서 역할을 맡기게 한다든지 정세균 전 총리께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당의 내용을 최소화시키고 전당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로서 뭐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한 말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정리된 말씀들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개인들의 어떤 의견일 의견이다. 뿐이기 때문에 예. 하루 이틀 좀 더 지나야 조금씩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비대위, 민주당의 혁신을 주도할 만한 그룹 또는 인물 혹시 김재섭 비대위나 김경진 의원님은 이분이면 좋겠다라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제 민주당 내에서 조금 박해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개혁의 목소리 내지는 쇄신의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이 그 강성 지지층들, 특히 이제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에게 굉장히 많은 공격들을 받고 실제 그것 때문에 여론이 변하고 당내 여론들이 변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지금 저 자리에서 민주당의 이런 혼란들을 수습할 수 있는, 그것도 리더십이 있으면 쇄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쇄신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 이분은 리더십이 없을 것 같고, 예.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쇄신의 목소리랑은 좀 거리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만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된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실수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 보수정당 자유한국당이 가장 지리멸렬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실수가 나왔던 때가 바로 이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나왔던 때거든요. 왜냐하면 당이 이렇게 혼란 속에 있을 때는 소수의 지지층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들을 확실하게 사로잡고 지도부로 입성을 하는 것이 가장 제 지도부에 입성하는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계속 때리게 되거든요. 과거에 2018년에 자유한국당에서 소위 말하는 5.18 폄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데가 다 전당대회 이전입니다. 강성 지지층들 사로잡기 위한 그 말 그대로 후보자들의 어떤 정치적 미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도 비슷한 혼란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예. 만약에 마음이 급하다고 여기서 리더십이나 비대위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치러버린다 그러면 비슷한 양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예.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전적으로 저는 민주당의 선택의 문제이겠으나 지금 대체로 그 민주당 내에서 예상되는 그림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맡아서 전당대회까지 당을 임시로 관리하든 아니면 2달짜리 전대를 준비하기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전당대회로 간다면 지금 그 3연속 선거 패배지 않습니까? 그 선거 패배의 진짜 원인이 어디 있는지, 당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또다시 이제 계파 간의 경쟁, 갈등, 이 구도로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제 가장 예민한 문제가 이재명 후보의 당내 그 향후 역할이 뭐냐 이거 아니겠어요? 과연 이재명 후보는 혁신의 대상이냐 혁신의 주체냐, 이걸 가지고서 지난 선거 패배의 책임을 둘러싼 해석 투쟁이 계파 간에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말뿐인 혁신이 되는 거죠. 혁신의 구호는 굉장히 어지러운데 실제 지나고 나면 그때뿐인 그런 혁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만약 저라면 지금 전대를 미루더라도 혁신 비대위를 구성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의 어쨌든 당원 당규 또 지도 체제를 구성하는 룰 이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당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정도의 전권 혁신 비대위를 운영할 만한 이렇다 할 리더십 조차 지금 당내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그렇다고 당 밖에서 누구를 모셔오기에는 뭐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런 분 모셔와서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이제 선거를 앞둔 원포인트 레슨이었고, 또 지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같은 분을 다시 모셔오기도 어렵고. 이전에는 이제 그런 역할을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해왔지 근데 이제 문희삭 않습니까?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관리형 비대위였죠. 혁신형 비대위라기보다도. 그래서 뭐 민주당 내에서 어쨌든 비대위의 성격, 또 그 비대위를 그러면 누구로 구성할 건가, 이걸 둘러싸고부터 여러 가지 이제 결이 다른 생각들이 있을 거고 토론이 있을 텐데, 2달 뒤에 전대로 가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 입은 충격에 비해서 너무 성급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안이한 그렇죠. 아니하고 방식일 수 성급하다. 있다라는 네. 말씀이죠. 오히려 전권을 가진 혁신비대위가 근본 틀을 바꾼 뒤에 전당대회가 낫다는 의견이고요. 앞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얘기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개항에서 큰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해시태그로는 이재명 살리자고 민주당 죽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약간 패러디한 글들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나 혼자 산다, 뭐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따서 이재명 후보 혼자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선 전에는 이재명 후보와 독보적인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권력과 지지가 한 곳에 모이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지나면서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도 많이 훼손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이게 결국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겠지만 민주당이 현재 처해 있는 가장 어려움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는 점이 근본적인 어려움의 어떤, 민주당을 위해서는 당선 안 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군요. 뭐 그냥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론 지상에 가령 성남 FC 사건 수사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안 올라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이 안 올라오고 있고, 또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건,
뭐 변호사비 대납 관련된 사건들이 아직은 수사 진행 상황이 밖으로 지금 언론 위로 수면 위로 안 올라와서 그렇지 경찰 검찰에서 사건이 묻혀질 수는 없는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잖아요. 예. 실제 수사를 하고 있고 실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피해 사실 공표 문제도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손을 보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제주껏 취재를 한다면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계속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실은 대선 후보였던 분이고 또 예. 어떻게 보면 당의 지도자적 인물로 이렇게 지칭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민주당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 별로 걱정 안 하면서 걱정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표정 자체는 엄청나게 검청하는 표정으로 지금 표정도 김경진 굉장히 의원님이- 엄숙하시고 예.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막 느껴질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를 장기간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그 전당대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정당성을 거친 지도부가 아니면 사실상 내용을 책임 있게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예정된 대로 8월 말 전당대회는 추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만 책임이 없는 임시비대위 체제를 좀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전당대회 시기를 당기는 것은 어떠냐 이런 말들이 이제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말들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것이 내용을 수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있었던 상처들을 다 드러내놓고 이것에 대한 치료법들을 찾아야 그 치료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사실 감춰놓는다고 해서 점점 더 고름만 커지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과정은 그런 상처를 다 드러내는 과정이고 이것을 치유하는 과정은 1차적으로는 다음번 총선까지의 과정이다. 이 총선 때 일단 김경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여쭤본 거 복경 의원님이 여쭤본 거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이 민주당 전면으로 가는 거는 어떠냐? 우선 요거 말씀드리고 그거, 이제 예. 우리 당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상적으로 비대위 체제를 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 방향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 출마했으면 당선돼야죠. 그러니까 출마를 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기왕에 대선 후보로 나왔던 분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갔으면 반드시 당선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보궐선거에 나와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분의 개인적인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미래까지도 더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나 그 성과가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성과와 민주당의 성과로 얼마만큼 귀결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양한 생각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죠. 여론조사에서는 박빙을 보였지만 오늘 새벽 전해드린 대로 충분한 격차를 벌리면서 인천 계양을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이 돼서 여의도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어제 당선 소감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엄중한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들의 엄정한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했고 여긴 책임의 문제를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는 사실 누구나 알다시피 민주당의 리더십은 지금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게 있었잖아요. 이걸 계속 행사하겠다는 취지로도 읽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당대회 출마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만약 이제 경기지사 선거 결과가 바뀌지 않고 민주당이 패배하는 것으로 나왔다면 출마 명분이 더 없었을 텐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쩌면 다행이죠. 김동연 후보가 어쨌든 전당대회 출마 물꼬를 터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론에 관한 약간의 이제 당내에 여러 의견이 오가고 공방이 오가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예상키로는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예. 확실하게 당권을 가지고서 당을 바꾸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울 것 같고
또 이재명 이제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역대 민주당 후보 사상 최다 득표를 한 당의 대주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당내 확고한 자기 세력을 갖고 있는 그 세력 측면에서의 이를테면 이제 뭐 과거에 그런 계파 수장들 같은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는 또 못해요. 어떻게 보면 중앙 정치에서 활동을 이분이 안 하셨고 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들이나 여의도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고 대선 경선을 계기로 이른바 이제 친명계라고 하는 예. 약간의 계파 성격의 그런 이제 그룹이 형성이 됐긴 하지만 그 결속력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당내 계파에 비해서는 덜 공고하단 말이에요. 역사성도 짧고.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으로서는 다음 대선 이 발판을 당내에서부터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라도 당권을 가져야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고 자기 사람을 어쨌든 의회에 진출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혁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당권 도전을 할 것 같다. 그러나 그게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혁신의 주체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보이겠는가? 그 점은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혁신의 대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선에 진 사람이 이재명 후보고 그 이후에 뭐 총선에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해서 결국 이제 의원이 됐지만 결국 이 모든 민주당의 패배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대선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이 모든 대선의 패배, 이어서 이어지는 그 지방선거의 패배에 이재명 의원은 어떤 책임이 있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책임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의 리스크 그 자체라고 봐도 저는 큰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너무 잘 알다시피 대선 패배 이후에 총괄선대위원장이 됐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보여줬느냐? 첫 번째, 당을 수습했느냐? 당을 전혀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막판에는 오히려 다른 후보들 간의 정책적인 갈등, 충돌들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오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 이전 논란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는 오히려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선거를 안정시켰느냐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분이 민주당 다른 후보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거든요. 말실수 나오지 않을까. 또 언행, 그러니까 어떤 밀치는 동작이나 이런 예.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좀 과격한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유권자를 상대로 싸우진 않을까.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까. 사실 다른 민주당 후보자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바라보는 장면이 과연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을 수습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그런 상징성이 있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아주 깊은 회의를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사실 제가 기억하기에도 지난해 가을 이후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이후부터는 민주당 내 독보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개적인 쓴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민주당은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졌지만 잘 싸웠다고 자찬하며 평가를 밀쳐뒀다라고 얘기했고요. 책임지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아마 국민들께 가장 질리는 정치 행태일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책임지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것, 누구가 책임을 안 졌다는 얘기인가요? 구체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룹인가요? 전체를 대상으로 전체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반성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예. 겸손한 표현인데 글쎄요,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는 당의 어른이신데 선거 직후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원로로서 적절한 표현이신가라는 걱정을 좀 합니다. 워낙 우리가 과거의 정치 문법이나 정치 초식이라 그러잖아요. 예. 이게 다 무너졌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이 단계에서 당의 원로로서는 상처받은 당원들을 어루만져주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동안 대선 끝나고 나서 곧바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쇄신과 혁신보다는 선거 준비하는 데 다 몰입했죠.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민통합보다는 사실 전선을 쳐서 어떻게 하면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게 만들까라는 것 중심으로 해왔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부터는 다른 거죠.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통합의 목소리와 정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고, 대선에 패배한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 대한 후유증을 딛고 어떻게 좋은 정당으로서의 쇄신의 면모를 보여주느냐, 이제 이런 과제들이 남아 있는 건데,
사실 원로 어른들이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스펀지 역할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다양한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 또 다른 튀는 목소리들을 받아 안아서 내가 그 시절에 다 경험을 해봤는데 그땐 그렇더라라는 조언들을 해주셔서 다툼을 외화시키는 걸 최소화시키는 걸 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어찌 보면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싸우는 이런 형태라 이게 사실 정당 가리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것 이 같아서 말씀을 우려가 좀 이낙연 전 대표가 들으면 굉장히 섭섭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현역인데 그러니까요. 왜 나한테 원로라 그러냐? 은근히 나를 디스하는 거 아니냐? 은퇴가 아직 아니잖아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죠? 은근히 은퇴로 밀어넣으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다시 시대가 대놓고 소환을 밀어넣는 것 같아요. 시대가 소환을 하거나 혹은 정말 그 당의 이름으로 다시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까지는 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른의 역할을 하시는 게 그 우리 일반 당원들의 바라는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지적 자체가 저는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씀이신데 이런 말씀은 좀 가까이에서 의중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정신들을 통해서 대신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표현이 디스처럼 들렸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스스로를 원로로 생각했다면 이런 메시지를 내시지도 않았겠죠. 저는 현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주체의 대상과 그 쇄신의 대상과 쇄신의 주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저는 뭐 이낙연 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이낙연 대표님 말씀만 지금 하셨지만 어제 오늘 사이에 그 민주당 정치인들이 나온 메시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전해철 전 장관이라든지 또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이원욱 의원이라든지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게 전대 물밑 힘겨루기가 저는 시작이 됐다고 보고 이 상태에서 물론 저는 당을 쇄신한다는 거는 어떤 당내의 치열한 백가쟁명과 정치적 경쟁을 통해서 이제 쇄신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정당 내에 이 게임의 룰이나 또 경쟁의 룰이라는 게 좀 합리적으로 정착이 돼 있고 서로 경쟁하면서도 어쨌든 당의 이 쇄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그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들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책임론을 특정인에게 돌리겠다 이런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고 그걸 반박하는 메시지가 또 안 나오고 있습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 실제 서로 간의 혁신을 얘기하지만 사실상 혁신은 뒷전이고 당권이 우선인 이런 상황으로 저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자막으로 나오고 있지만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얘기한 바도 있고요. 책임 있는 분은 물러서야 된다. 전해철 전 장관도 출마하지 말라는 똑같습니다.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지금의 혁신의 백가쟁명식 토론이 아니라 당권 투쟁의 일환으로 시작된 비춰질 수 거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혁신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겠죠. 그러니까 당신이 혁신의 대상이다. 아니다. 당신이 혁신의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의 이제 계파 갈등이 아주 노골화되는 이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 이 대목에서 이런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다시 이낙연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사실 만방에 알린 거거든요. 선전포고를 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갈등들이 노정이 될 텐데 특히 이렇게 당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민주당의 기득권을 가진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보수당도 비슷했었는데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의 구도가 불편하지 않거든요. 지는 사람은 지더라도 내 표만 어느 정도 모여가지고 여당이 약간 헛발질을 한다, 지지율 빠진다 하면 플러스 알파만 돼도 내가 당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혁신해가지고 내 위치를 어렵게 만드니 사실 지금에 있는 기득권을 더 공고하게 만들려는 노력들을 할 것이고 이번 선거에 패배했거나 아니면 반성적 성찰을 하고 있는 쇄신파들은 당신들의 기득권을 놓아야 된다라고 굉장히 첨예하게 싸울 텐데 늘 그렇듯이 당내에서 가장 큰 갈등은 이 바로 기득권을 갖고 하는 싸움 근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서 말했던 홍영표 전 원내대표랄지 전해철 전 장관도 이전에는 친문, 강성 친문으로 분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 그룹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그래서 제가 부분들이 혁신이라는 좀 있습니다. 명분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명분을 삼을 거라는 말씀을 초반에 드린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분이 원로가 될 것 같은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여러 글을 올립니다. 제가 사실 박 전 원장의 측근에게 혹시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올리는 건 아니냐 이것도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고 일단 페이스북에 글 쓰는 걸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는데 국민의 판단은 항상 정확하다. 당이 살고 자기가 죽어야 국민이 감동한다라고 얘기해서 이재명 후보만 살았다는 부분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때 이제 김경진 의원님도 같은 당에 계시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무슨 의미로 보십니까? 이건 민주당에 대한 혁신을 외부에서 주문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페이스북 쓰다가 한글 더 쓰신 걸까요?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원 원장님 저 참 이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얘기를 듣자는 건 아니고요. 박지원 원장님이 이뻐해 주셔서 예 공간에서 밥을 드셨군요. 예, 저도 박정원 원장님 사랑한다는 뭐 그런 거고요. 원장님 사랑하신답니다. 예. 근데 틀린 말씀은 안 하세요. 항상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박정원 원장님 말씀 좀 새겨 드려야 돼요. 새겨 드려야 되고 비대위원장 포석입니까? 원장님요. 네. 뭐 아마 오시라 그러면 능히 가실 거요. 오시라 그러면 마다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친문그룹과 민주당으로서 모험이죠. 예, 박지원 전 원장과는 이전에 민주당 당권을 놓고 서로 안 볼 듯이 네. 붙은 적이 있어서 갈등의 골이 깊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 친문그룹이 이제 그걸 나중에 국정원장 임명하면서 뭐 사실 어느 정도 이게 회원 상생이 이루어졌다고 봐야죠. 그런가요? 예, 이제 그건데. 586도 물러가라고 하는 마당인데 이 어른들이 어떻게 또 쇄신을 할 수 박경원 의원님은 있겠습니까? 586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인 듯 아닌 듯 이렇게 물러갈 생각은 전혀 없으시군요. 네,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도대체 어느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이냐. 저희 대부분 지금 셋 다 아마 당권 경쟁에 뛰어들어서 당대표 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예. 그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당내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다음에 기존에 뭐 검수완박이라든지 조국 사태 때 취했던 이 입장들, 이 시각을 그대로 지금 앞으로도 견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말은 쉽지만 아마 긴 시간 정리 안 된 채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기가 예상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안에 있는 복귀한 의원님의 사실 제 바람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2달 남은 기간 동안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이 기간 동안 모든 우리 내부의 어떤 고름들, 상처들을 다 드러내놓기에도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경쟁적인 방식을 통해서 대표를 뽑는다라기보단 전당대회는 취하지만 중립적인 그러면서도 개혁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이 나와서 사실 추대 형식의 여러 그룹들의 추대 형식으로 해서 단독 출마를 하거나 여기에 또 예를 들어서 박지원 위원장이 내가 그러면 다른 목소리로 경쟁해 보겠다라고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상 그 정치권에 있는 많은 그룹들의 동의를 받은 분이 나와서 내년 총선까지 당을 비상체제로 운영하게 하고 또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결단해서 인적 쇄신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분이 나와 주셨으면 또 그런 분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뭐 정치권에 있는 저로서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일단 사실 모든 일에는 일이 끝난 다음엔 정확한 평가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평가 분석을 통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구분을 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을 하는 게인데 지난해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네. 그리고 지난 대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까지 근데 일단 대선까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그런 작업을 복귀라고 하는데 네. 일단 그 복귀 부분 좀 왕이 빠져 왕께서 네. 계시는데 복귀 왕이 계신데 복귀가 안 그 되죠. 평가 작업에 참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청와대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안 되셨나? 네. 하여튼 평가 반성이 저 웃으면 저 당원들에게 혼납니다. 알겠습니다. 저 선거에서 진 사람이 예. 방송 나와서 웃고 있다고 혼나니까요. 예. 웃기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형식적인 평가에 당연히 했겠죠. 뭐 그것마저 정당이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형식적인 평가가 정말 당내의 상당한 공감대 속에 뭔가 당의 혁신과 개혁의 과제로 도출이 되고 또 실천적으로 당이 그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그런 건 없었던 거죠. 예. 지난번 비대위 구성 과정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비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하마평도 있었고 그때 뭐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총리 얘기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선거 때 원내대표였던 윤호중 지금 비대위원장이 직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비대위원장을 하겠다. 저는 뭐 그게 상당 부분 이재명 후보하고의 교감 속에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보는데 그 정당성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막 일어나니까
긴급 투입한 사람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저건 혁신 비대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딱히 관리형 비대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어정쩡한 형태의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지금 당을 이끌다가 지방선거 결과가 이렇게 난 건데,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지난 선거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당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까 전문 용어로 복귀라고 하셨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예. 형식적인 절차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오늘날 이제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지금도 대선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이 뭐냐, 이거를 아주 겸허하고 솔직하게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저는 혁신의 작업은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 민주당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국민의힘은 승리를 했죠, 지방선거에서. 일단 지선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두려운 성적이라고 했고요. 이준석 대표는 2년 뒤에 총선에 대비해서 당의 혁신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혁신위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의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기 했지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당에 조금 더 개혁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노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당 차원에서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원장으로는 이번에 공천관리위원으로 또 활동해 주셨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예, 최재형 위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했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뒤에도 당시 이해찬 대표가 강조했던 게 겸손이잖아요. 겸손이고 항상 낮은 자세로. 그런데 사실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이후에 선거에서 나왔던 거고, 일단 국민의힘도 이준석 대표는 겸손 혁신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잘 지켜질까요?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잘 지키도록 해야 되죠. 그러니까 워낙 정당이라고 하는 그 곳이 관성이 강한 데이기 때문에 사실 이 혁신이라는 작업이 거의 실패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준석 대표의 저는 혁신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국민의힘에서 그 공직자 자격 시험이라고 불리는 PPAT 시험을 도입한 당시에도 이거 정말 혁신 공천이다라는 국민들의 여론은 굉장히 좋았는데 당내 반발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도입이 돼서 실제로 모든 후보자들이 PPAT 시험을 봤습니다. 봤지만 그것이 실제로 공천에 얼만큼 유의미하게 작용을 했느냐, 그 PPAT가 도입됨으로써 얼만큼 후보자의 질이 나아졌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도입 과정을 통해서 사실 정당의 문화들이 많이 바뀌었고 실제로 당원 당규를 한 번씩 읽어보고 나서 후보자를 출마하게 되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준석 대표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반드시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라도 잡아서 이 2024년 그 총선에 공천하는 과정 속에서 훨씬 그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만들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만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적이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도 유의미한 어떤 한 가지 국민들께 소개해드릴 만한 그런 업적들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해봅니다. 이제 정치적 상상력으로 제가 잠깐 여쭤보면 대부분 이제 혁신은 파괴를 또 전제로 하고 있고, 앞서 이제 혁신안, 쇄신안을 얘기하지만 민주당에서 파괴를 피하려다 보니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처럼 또 혁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일부 당연히 수반하는 파괴를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정적들이 많은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를 통해서 세력을 공고히 할 가능성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는 적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늘 적이 있었고 예. 오히려 그 적과 맞서 싸우는 정치적 과정 속에서 자신의 강한 지지자들을 획득하는 과정이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10년 동안 보여왔던 정치적 노선이었거든요. 그런 걸 좀 즐기는 것 같기도 해요. 본인이 굉장히 많이 즐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불편한 주제,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이 꺼려하는 주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혁신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 불편해하는 사람과 반대로 국민들께서 만족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아마 그 부분을 보고 갈 겁니다. 그래서 정적이 무서워서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를 설치하지 못한다, 내지는 정적 때문에 이 혁신위의 진행 방향이 비틀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는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하긴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혹시 김경진 의원님. 글쎄요.
어제 이기시고서 힘이 빠지셔가지고. 아니,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게 사실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업그레이드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체제, 좀 더 나은 시스템, 좀 더 나은 인재 발굴의 어떻게 보면 체계, 방법론 이런 것들일 텐데, 근데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연전 연패한 것은 혁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라기보다도 그 당이 보편적인 생각을 가진 평균적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봤을 때 저게 썩었느냐 안 썩었느냐 사실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부터는 아마 국민의힘에 수없이 많은 인재들이 별처럼 모여들 겁니다. 예. 국힘 안에서 난 정치를 해보겠다고. 그리고 또 대통령 권력, 지방 권력을 이제 상당 정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무슨 부탁이나 청탁 이런 반칙성, 그러니까 공정을 해야 하는 행위들이 이 국힘이라고 하는 정치 권력을 매개로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이 내부의 구성원들, 오늘 새벽에 당선증 받은 이 지방 권력의 당선인들, 대통령이 또 임명한 많은 장관들,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올바른 도덕성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이게 또 실은 본질일 수도 있어요, 보면. 현실적으로요. 현실적으로. 예. 그러면 그런 어떤 당내의 마음 자세, 구성원들이 기류, 흐름, 문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창출하고 사실은 가난할 때는 다 겸손하거든요. 이준석 대표 선거 치르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20년 집권 이런 소풀 뜯어먹는 소리 절대 안 하겠다. 예. 20년 집권이 아니라 주어진 임기 4년, 5년이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겠다. 선거 치를 때는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 마음이 실제로 4년 동안 가느냐 못 가느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대목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내부적으로 이게 지켜나갈 수 있느냐. 저는 정작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이기고 나서 당을 혁신하겠다라는 것이 좀 뜨악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혁신해야 될 시점인가? 왜 이러지? 그러면 이제는 정치 선거 일정이 없습니다. 앞으로 다음 총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내년이면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지금 징계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홍맹랑한 사실인데 징계위에 회부될 리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징계위에 회부가 돼 있는 건데 저는 그런 과정들이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을 흔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지금 20대 남자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어떤 팩트가 드러난다라고 하면 이것이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도덕적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명확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정치인 이준석의 정치 생명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이런 혁신 카드를 드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물타기일 수도 있겠다. 예. 갑작스럽게 이긴 정당에서 혁신 얘기 나오는 것은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저는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게 되면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 당원 당규 절차상 이 재심 청구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처음에 애초에 이게 각하가 된 사안이었는데 두 번째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의 측근이 뭐 사실 효력 없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재심 청구를 했고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징계 절차를 그냥 당연 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당규상 그렇게 돼 네,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당원 당규상 당연 개시가 된 것이고 추가적인 의혹이 있거나 말씀해 주신 대로 팩트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징계를 내릴 수 있다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정의인 것이지 어떤 의혹이 있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재심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황의 신빙성이 더 있어서 한다는 건 아니라는 그건 말씀이신 아니에요. 거죠. 재심 청구가 당연 개시가 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해를 좀 줄이려면 단시간 내에 그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지금 강용석 씨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장점들이 있어요. 청년들을 사실 정치권 안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 역할 자체만으로도 저는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하게 결론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5시에 이루어진 거죠. 다음 주제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 변화에 대한 씨앗을 또 민주당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신 김동연 후보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협치해서 좋은 도정으로 경기도민 여러분들께 보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새벽 5시 32분에 드라마로 정했습니다.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김은혜 후보와 접전 끝에 저희도 어제 오늘이군요. 오늘 새벽 2시까지 약 3만 5천 표의 표차로 김은혜 후보가 이기는 것까지 확인하고 방송을 이제 오늘도 해야 돼서 접긴 했는데 아침 5시 30분이 넘어서 역전이 됐고 결국은 김동연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 신승의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인물론의 승리라고 봅니다. 김동연 후보는 줄곧 선거 전략을 이제 일꾼론을 내세웠어요. 예. 그건 다름 아닌 이제 본인의 인물론을 부각시키는 선거 전략이었고, 이제 김은혜 후보는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후광이 있는 데다가 또 당내에서 유력한 어떻게 보면 차기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꼽혔던,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유승민 후보를 꺾고 올라왔어요.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죠. 예. 게다가 이번에 당선됐으면은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 지방자치선거 도입이 왜 되는 겁니다. 73년생으로 굉장히 젊고 또 방송인 출신으로서 언론인 출신으로서 굉장히 많이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고. 김은혜 후보가 빠른 7하나 정도에. 71년생입니까? 아무튼 굉장히 팬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 김은혜 후보 이번 선거에. 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뭐 구도나 바람 이런 걸로는 김동연 후보가 해볼 수는 없는데 이제 경기도 유권자들이 보기에 국가 경영 능력 정도, 국가를 경영할 만한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야 경기도지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기대치가 형성이 됐어요. 그게 이제 경기도지사 출신들이 계속해서 대선 후보도 되고 이랬기 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에 다 도전을 했죠. 네. 남경필 지사도 그런 그랬었고요. 면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더 낫지 않느냐. 이제 이런 여론도 만만치 않게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구도의 불리함을 뚫고 저는 인물론을 강조함으로써 결국에는 김동연 후보가 승리를 했다고 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민주당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라는 점도 김동연 후보가 이길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은 어쨌든 대선 이후에 민주당의 간분이고 여전히 뭐 민주당 내에 뭐 기반도 지분도 예. 과거에 대한 책임도 없는 분이다 보니까 민주당을 심판해야 되겠어. 이런 유권자들로부터도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좀 다르게 평가받는 이런 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선거 과정에서 김은혜 후보의 몇 가지 악재가 있었잖아요. 그 KT 뭐 고용의 취업 청탁 의혹도 있었고 막판에 재산 등록을 누락했다. 이게 이제 공고문이 다 붙고 하니까 이 정도 표차라면은 이제 그런 것도 악재로서 저는 이 선거 결과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김동연 당선인은 오늘 첫 일정으로 경기도 수원의 현충탑에 참배를 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는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일단 민주당 의총에서 선출이 됐죠. 김진표 의원도 함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뭐 바로 상당히 좀 일정을 좀 바쁘게 가고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리더십으로 부각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서 당선인에게 그렇게 축하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동연 당선인은 일단 가장 큰 경기도에서 본인이 이겼기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선방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승리가 당에는 졌지만 잘 싸웠다, 선방했다, 그래 우리 괜찮았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이랍니다. 만약 그 생각을 한다면 정말 더 깊은 나락에 빠질 거예요. 어떻습니까? 경기도 지사를 이제 4년간 맡게 되는데요. 다음 대선 주자로서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미 대선 주자를 이번에 하셨잖아요, 보면. 했죠. 그때는 사실은 하지만 체급이 낮은 낮고 주자였고요. 정당을 안 끼고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제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거대 정당을 끼고 대선 주자로 뛰는 상황이고,
물론 이전에 새로운 물결이 있었지만 예. 사실은 정당으로서 규모가 작았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정말 유력 대선 주자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분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여지네요. 근데 이제 공무원 관료 생활을 또 오래 해서 정치인들의 이런 뭐랄까요 DNA랑은 좀 다른 점도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이 이번에 좀 장점으로 부각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지난번 대선이 네거티브 홍수 속에서 치러졌었는데 상대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맑아 보이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그 인물론을 보강하는 신선함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뭐 이런 그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씨앗이 하나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잘 성장해서 다음번 대권 후보로까지 발돋움할 수 있을지 또는 뭐 경기도지사를 한 번 더 하겠다고 하실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대권 후보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 있는 인물이 탄생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씨앗 하나를 발굴해냈다라는 성과가 있는 것이고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은요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씨가 서로 맞붙을 때 근소한 차이로 39만 표 정도 차이로 진 거 아니겠습니까? 97년 대선에. 예, 그렇습니다. 뭐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보가 그대로 다시 또 노무현 후보하고 붙어가지고 또 졌어요. 뭐 표 차이 별로는 안 났지만 한 표 차이로 지는 것이 사실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 있어서는 더 원망스러운 거거든요. 제가 564표 차이로 떨어졌는데 예. 정말 죄송합니다. 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표 차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실 석고되지 않은 모습으로 임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를 했다라면 지금보다는 좀 나은 성적을 가져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김동연 후보 말대로 이제 당선자 말대로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지금 듣고 표현입니다. 보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졌지만 잘 싸웠다. 날씨가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뭐가 좀 어땠더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라고 생각하면 반성이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나아가는 게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 건 진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반성이 되고 나아갈 텐데 졌지만 잘 싸웠다면 우리 조금만 좋았으면 이겼을 텐데 이렇게 다음번에 또 저는 져. 또 지죠. 그래서 원래 1점 차이, 2점 차이로 공무원 시험 떨어진 친구들이 대부분 장수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당도 그런 걸 경계해야 되는데 이번에 대선 때 그 젖잘싸 프레임이 굉장히 오래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성도 제대로 못하게 됐고 저는 진짜 이 근소한 차이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김은혜 후보가 지는 걸 보고 나서 이 민심이 천심이라는 생각이 약간 소름 끼치게 들었던 것이 대선 과정에서도 이겼던 게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썩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 이거여가지고 근소하게 국민의힘에게 손을 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12대 5라는 압도적인 구도 속에서도 경기도를 민주당에게 준 것은 그것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준 것은 야당의 역할을 하되 민주당이 좋아서 한 건 아니다라는 국민들의 어떤 그 천심이 반영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도 그렇고 당연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이 1% 안쪽에 아주 근소한 차이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동연 당선자가 오늘 인터뷰에서 한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답변이었는데요. 잠깐 그 얘기도 CBS의 김현정 뉴스쇼에서의 답변인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의원이 되시니까 그러시죠. 예. 같이 만나서 그럼 쇄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의논을 해보실 생각이시겠죠, 물론. 예, 물론이죠. 뭐 우리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개혁과 쇄신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냥 뭐 언론적인 얘기라고 들을 수도 있고 저희 같은 나쁜 기자가 볼 때는 저게 뭐가 있다.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당내 많은 분들이 있으니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으면서 사실 경기도지사 나갈 때도 이재명 예전 캠프 분들이 많이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계를 좀 소원해지는 거 아닌가, 마이웨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이 대선 주자로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잠재적인 대선 주자인데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김동연 후보가 발돋움하려면 가장 부족한 게 당내 기반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있다면 모르겠지만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예. 즉 지방행정을 하면서 당내에 정치적 기반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일종의 지금 또 게다가 민주당의 이제 대량 실업이 발생했잖아요. 일종의 거기에 인재풀 역할을 예. 캠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있어요. 그 이점은 분명히 있는데 경기도가 덩치가 크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종로에 당에 있던 어떤 뭐 주류적인 계파라든지 이런 질서하고는 동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동연 그 이제 지사가 앞으로 당내의 기반을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과는 어떤 관계 형성을 하는지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일각에서는 둘 다 당내 기반이 부족하고 또 성장 스토리가 비슷하잖아요. 흑수저. 그래서 흑수저 연대를 구성할 거다 이런 관측이 있는 반면에 다른 일각에서는 둘은 절대 보완제가 안 된다. 예. 서로 대체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경쟁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재명 의원의 대척점에 서 있는 다른 계파하고 김동연 후보가 김동연 지사가 손을 잡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실제 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뭐 앞으로 봐야 되겠죠. 당장에 지금 뭐 전당대회 예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김동연 그 지사 당선자가 이제는 좀 당내에서 발언권이 세졌어요. 왜냐하면 참패한 선거에서 그나마 경기를 건져서 다행이고 저 사람 잠재적인 대선 주자다. 이 발언권을 활용해서 예. 이 다가오는 이 당권 경쟁에 어떤 정당성, 경쟁하는 세력 간에 이걸 확보하려는 그런 접촉들이 상당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운신하는지 좀 봐야 되겠죠. 예. 결과는 저는 2년 안에 본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출마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이재명과 사진을 찍으려고 하느냐, 김동연과 사진을 찍으려고 하느냐, 이것으로 저는 극명하게 현상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보고, 이재명과 김동연은 경쟁적 관계이면서 동시에 또 서로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이 지금 당선을 도왔던 경쟁적 관계면서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느니면 손을 그러니까 잡고 서로 부라리는 관계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야, 죄송합니다. 예. 지금 현재 아니면 말고요. 지금 현재는 예. 둘 다 중앙의 입지가 약하지만 똑같이 경기도를 대상으로 해서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그 김진표 의장 후보자 이분도 사실 수원에 있는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간 거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과 손을 잡아야 되는 거는 공통점인데 또 반면에 대중적으로는 서로 내가 전임 도지사보다는 일을 더 잘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기도민이 이재명보다 김동연이 더 일을 잘하네라고 한다면 다음번 대권 구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현직 경기지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로서 평가받는 기준이 단일된 기준이 있게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인터뷰 모습을 봤는데 6시 반쯤에 김동연 후보가 이겼다. 승복 소감을 발표하면서 울먹울먹 거리기도 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이야말로 진짜 어떻게 보면 젖잘싸라고도 볼 수 있죠. 2년 초선 의원에서 지금 울먹거리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경기도지사만 됐으면 다음 수순은 대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약간 본인으로서는 아쉽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 국면입니다. 근데 이 상황 자체로 김은혜 의원은 정치적인 위상이 대단히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음번 개각이 있을 때 대통령께서 적절한 뭐 장관이라든지 뭐 내각 일원으로 기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치적인 경험이 있었고 또 본인의 자산을 얻은 거죠. 자산을 얻었고 정치적인 위상도 매우 높아졌다. 전국적인 정치인이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기대 가능성도 매우 커졌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을 강지영 아나운서의 썰픽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2부터 보시죠. TV로 본 취임식.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지방선거 지원 유세 일정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일일이 나열했습니다. 그간의 소회를 밝히는 건가 했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얘기를 꺼냈습니다.
단상 1000명 중 하나의 좌석도 배정받을 수 없었다며 TV로 취임식을 보며 스스로 위로했다라고 속내를 밝힌 건데요. 정권 교체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고 자평했지만 취임식엔 정작 초대받지 못한 전 원내대표 굉장히 서운해 보입니다. 이리 보시죠. 날 무시할 수는 없을 것. 득표율 78.75%로 압승을 거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하고는 협력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대통령께서 홍준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히며 하방이란 표현을 썼던 홍준표 당선인. 대구시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 중앙 정치로 복귀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저희가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의 모습도 좀 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였고 이번 대선에 유력한 힘 있는 경선 후보게 됐는데 대구시장 갔다가 다시 이 터를 기반으로 해서 중앙으로 복귀했을까? 혹시 뭐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면? 저는 뭐 욕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그 국회의원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다시 그 대구시장으로 가셔가지고 임기를 사실상 이제 2년이 더 늘어나게 된 셈 아니겠습니까? 마침 또 그 바로 1년 뒤에는 대선이 또 치러지는 그 시기적인 고려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중앙 정치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50대도 물러가라고 하는 반에 청년들은 언제 정치권으로 들어오라고 걱정입니다. 청년 플랫폼에서 계속 또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시엔 뭐하죠? 이제는 3시. 3시하면 썰전 라이브. 매일매일 썰전 라이브. 난 알아요. 입안을 그르고 그리는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말을 못했어.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 그때 나는 무엇 하고 있었나. 그 미소는 너무 아름다워. 네, 지방선거 때 뉴스 복귀로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다시 뉴스 썰기로 돌아왔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하죠. 자, 새롭게 다시 한번 재료를 썰어 보겠습니다. 걔가 경기도를 보고 뭐라 했는 줄 아냐? 경기도는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서울 드실래요? 전 서울이 별로라. 자, 개표 방송 노른자가 된 경기. 자, JTBC 드라마죠. 나의 해방일지 얼마 전에 종영을 했는데 경기도민의 정체성을 잘 표현한 대사를 가져왔습니다. 항상 이성대 기자가 밀고 있는 손석구 배우를 닮았다라는 건 이제 오늘로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이제.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선거 결과도 좀 연관되는 걸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울과 함께 수도권으로 불리잖아요, 경기도는. 하지만 이 수도권의 핵심은 보시는 것처럼 서울입니다. 서울, 핵심, 노른자. 자,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좀 주변부. 그래서 이제 드라마에서 그 손석구 배우가 나온 드라마에서도 흰자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네. 자, 이를 잘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 지방선거 개표 방송에서는 마지막까지 전국적인 관심을 붙들었잖아요. 오늘 새벽까지. 자, 그러면서 이제 개표 방송에서는 흰자가 아니라 노른자 역할을 톡톡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010년이었어요. 당시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가 서울시장을 놓고 맞붙었는데 새벽까지 엎치락도 치락하다가 한 새벽 4시쯤에 결과가 역전이 됐거든요. 자, 그때보다 더 극적이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새벽에 이제 개표 방송 보다가 잠드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놀랐는데요. 어제 저녁 7시 반에 이제 출구조사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앞선 결과가 나왔는데 새벽 5시 반에 역전됐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포인트가 와닿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유명한 야구 명언이잖아요. 야구에 또 말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구 오랫동안 이길 필요가 없다.
마지막에만 이기면 된다. 이런 명언도 있어요. 실제로 1회부터 8회까지 이기다가 9회에 역전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자, 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도요. 어제 저녁 7시 반부터 오늘 아침 5시 반까지 대략 10시간 정도를 지고 있었지만 막판에 1시간 반 정도 이겼거든요. 또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좀 해프닝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한 지상파 방송에서는 2시 한 반쯤이었습니다. 김은혜 후보의 이 유력이라는 이 배지를 달았는데 저희도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알지만 방송사 개표 방송할 때 이런 표시 아무 때나 함부로 다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상당히 과학적으로 예측해서 다는데 결국에는 한 4시 반, 한 2시간 이후에는 상황이 변하면서 이 유력이라는 배지를 내렸습니다.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 저걸 붙이곤 하는데 어제 저희 디지털에서는 이제 뉴스 복귀에서 저희가 판세 예측을 15분 정도 전에 줄거져서 나오기 전에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비워뒀습니다. 그리고 이성대 기자는 맞췄어요. 경기도는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고는 했었죠. 네. 예. 근데 그래서 오늘 좀 틀릴 것 같아서 해명하라고 이제 좀 제가 찌르기도 했었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맞췄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그동안 이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니 좋으면 좋다고 하세요. 뭐 이렇게 숨기세요. 예. 어쨌든 네. 어쨌든 여야 모두 어제 마지막까지 땀을 줬던 경기 말 그대로 경기였지 않습니까? 자, 이번만은 그래서 경기도가 흰자가 아닌 노른자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서울 그런자 보시면은 지금 서울은 빨간색으로 승리했잖아요. 국민의힘이 네. 또 반대로 파란색인 야당이 승리하면서 빨간과 파랑의 또 보색 대비도 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보색 대비처럼 여야 반응도 지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고 앞서서 썰전 라이브에서는 이제 김동연 후보 지사에 대한 얘기 많이 했으니까 자, 김은혜 후보 쪽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지금 강용석 후보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보셨지만 이제 두 사람의 표차가 한 8,900표 이 정도 아는데 강용석 후보는 54,000표를 얻었잖아요. 만약에 단일화를 했다고 하면 김은혜 강용석 후보가 단일화를 했다고 하면 이길 수도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강용석 후보에게 그 화살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당장 이제 국민의힘 주변에서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자, 강용석 역적이다. 경기 역전패 여당 지지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요. 자, 김동연 당선의 1등 공신은 강용석 후보다. 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성토하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용석 후보는 결국엔 본인도 선거를 치고 여당 지지층에게도 지금 비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2010년 선거를 다시 보시면 그때 오세훈 후보, 한명숙 후보 표차가 대략 3만 표 정도인데 진보신당의 이제 노회찬 후보가 14만 표 정도를 얻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그 민주당과 정의당 그 야당 주변에서는 만약에 노회찬 후보가 단일화했다면 중도 포기했다면 한명숙 후보가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 설왕설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굳이 따지면 당시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 책임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도 비슷한 논란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용석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차명진 전 의원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자, 강용석 탓을 하는 건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원인을 대한민국 탓으로 돌리는 것과 같다. 자, 분명히 강용석 후보는 오래전부터 단일화를 요구했고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러나 개무시당했다. 상당히 좀 격앙돼 있죠. 자,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 필요하다는 입장과 또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공존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단일화 불발에 대한 여지는 좀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네, 당장 오늘 아침에 좀 엇갈린 분석들이 나왔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은 주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위적인 정치 공학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가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지금 이제 당 내부에서는요 단일화를 강하게 반대했던 대표적인 사람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만들도 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후에는 그 단일화를 했다면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는 손해봤을 거다라고 조금 그 진화, 선긋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선거란 게 사실 이기면 모든 게 또 승리 요인이 되고 패배하면 같은 이유들이 모두 패배한 요인이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런데 만약은 없는 거기 때문에 정말 누구 말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자, 만약 김은혜 후보가 이겼다고 하면 코 봐라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수 있지 않느냐라고 또 그게 승리 요인이 되겠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단일화를 했냐 안 했냐 이 여부보다 다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후보 자신의 문제,
바로 막판에 터졌죠. 재산 축소 신고 논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이 선거법에서는 실제로 재산 축소 같은 것들은 좀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혹을 최초에 제기한 게 누구냐? 바로 강용석 후보거든요. 강용석 후보 측에서 이 의혹을 최초에 제기했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그런데 재산 공개를 하실 때 어떻게 공개를 하셨냐면 이 건물값을 150억으로 공개를 하셨어요. 그럼 건물값은 빼신 거예요? 땅값이 170억인데 건물값을 158억으로 신고를 하시면? 국민의 측에서는 좀 밉겠죠, 강용석 후보가. 그래서. 막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걸 근거로 이제 당선 무효 가능성이 있다며 공세를 펴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여당은 이제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했지만 경기도 결과만 놓고 보면 여당 지지층 내에서 누가 맞고 틀렸냐, 갑론을박 벌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좀 여진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또 자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선거 결과에 대한 기쁨도 아쉬움도 오늘까지만 하고 있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각에서 나오는 이런 단일화, 뭐 갑론을박도 빨리 차단하려고 하는 포석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키워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개표 방송 노른자가 된 경기. 자, 개표 방송의 정말 주인공, 막판까지 손에 땀을 주게 한 경기였었죠. 자,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 경기도 여전히 노른자처럼 주목을 끌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선거는 정말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 야당이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당은 이제 책임론 논쟁이 벌어질 텐데 언제나 틀리지 않은 사실 하나는 바로 국민 선택은 항상 옳다는 것이겠죠. 젖잘싸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의 뉴스 열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패함, 이 부분을 좀 더 얘기해 볼 텐데요. 민주당 조금밖에, 민주당의 쓴소리를 했던 모임이죠. 조금밖에서 박을 담당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지방선거 쭉 지켜봤을 텐데요. 경기도에서는 마지막에 역전을 했지만 17군데 중에 5곳 이기는데 그쳤습니다. 참패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뭐 국민들께서 민주당한테 단단히 화가 나셨구나. 예. 회초리로 때려도 별로 이렇게 성찰하거나 달라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 몽둥이로 한 번 더 혼을 내신 것 같고요. 예. 저 만일에 이번에도 민주당이 말로만의 쇄신에 그치거나 변화가 없거나 계속해서 남 탓하고 내로남불하고 민생 무능을 반복하거나 이러면 뭐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는 그냥 다음 총선 참패의 그냥 예고편에 불과할 거다라고 보고요. 그때는 진짜 쇠몽둥이로 맞을 것 같다, 이런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쇄신이 없으면은 다음 2년 뒤 총선에서는 쇠몽둥이로 맞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자, 쇄신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내로남불 등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2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했었잖아요. 2년 네. 만에 대패를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180석을 갖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 권력도 쥐고 지방선거도 이기고 국민들이 보실 때 민주당이 그 오만과 독선, 일방주의 이렇게 국가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정치를 해나간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예. 또 일부 저희가 그런 국민적 경고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죠. 특히나 뭐 조국 사태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숱한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우리가 야당 시절에 만들었었던 5가지, 7가지 이런 기준들 다 그냥 나몰라라 했었던 모습들 다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계시고요. 위성정당 사태, 정치개혁의 진심인 것처럼 늘 얘기했고, 그래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당제의 어떤 새로운 정치를 열겠다고 해놓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그것도 핑계가 저쪽에서 먼저 했다. 예. 뭐 그때 자유한국당이 먼저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제 보고 계시고 이런 면에서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위성정당 문제 등에서 볼 수 있는 오만, 뭐 인사청문회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내로남불, 무능 등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박용진 의원님은 다른 의원님, 일부 몇몇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내부에서 쓴소리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실제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물론 여러 강성 지지층이 쓴소리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른바 문자 폭탄을 보내기도 했는데 실제 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저는 뭐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근데 예. 그거 안 좋은 겁니다.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겁니다.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용진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 뭐 별로 개의치 않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을 하고 할 일은 계속 할 거고, 우리 박성태 기자께서는 쓴소리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이거야말로 그 당을 위해 소신 있는 발언인 예.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당을 사랑하니까 하는 일이죠. 특히 최근에 좀 변화가 이제 하나 보였던 건 그런 거죠. 제가 그 위성정당 때도 나가서 반대 발언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조국 사태 때도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뭐 그 부산하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당원당규 변경할 때도 반대 의견을 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소수 의견으로 그냥 이렇게 의총이나 이런 데서는 소수 의견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 예. 임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이미 뭐 사전 원내 지도부에서 사전에 의견 분포를 확인을 했는데 거의 과반에 가깝다,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잡혔고 강경 발언이 앞에 나왔었는데요. 제가 다른 의견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예. 의총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다른 의견, 소수 의견이라도 모여서 논의하고 논쟁하고 서로의 진위를 확인하고 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 이전에 이제 사실은 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소수 의견으로 네. 표현을 하셨지만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그런 같은 의견을 표출하지 않은 건지,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님과 같은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았지만 표출을 못한 건지, 아니면은 실제 생각들이 많이 달랐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거를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 어떤 경우에는 너 당신하고 의견이 같은데 나는 뭐 그냥 침묵할게,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공개적으로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논쟁이 적극적으로 진행돼서 이렇게 그 당의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했든 아니면 저와 함께 의견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소수였던 간에 그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민주당이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일방주의적 태도, 그리고 소수 강경파의 주장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 이런 것들로 보이면서 5년 만에 정권 잃었고, 예.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패배를 자초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쇄신이 돼야 되겠군요. 그런 과정 자체가 전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자 폭탄이 겁나서, 혹은 소수파로 몰릴까 봐서, 혹은 당을 쫓겨날까 봐서, 혹은 공천을 못 받을까 봐서 말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면, 이런 상황이면 저는 민주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져본들 국민적 신뢰는 계속해서 소수파로 전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못 내는 건 팬덤 정치, 일부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문자 폭탄이 두려워서다, 그런 부분들을 좀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에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휘둘린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 정치에서 양쪽에서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 이른바 강성 태극기 부대에서 헤어나가지 못한 채로 광화문에서 대표가 단식하고 삭발하고 뭐 데모하고 뭐 이제 황교안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 시절 그랬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도 일부 강경 지지층에 의한 의견이 너무 과도하게 대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들이,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말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걸 용기라고까지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욕먹을 각오하고 문자 폭탄 받을 각오하고 용기 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할 말을 하고 할 일은 하고 이렇게 가야 당이 달라지고 재집권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박수 받고 당장 문자 폭탄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영원한 야당으로만 가는 길이에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세워야 될 목표는 지금 당장 당정지층이 박수를 받고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이 어기가 아니라 5년 뒤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집권 세력으로 거듭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길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 내용 중에 들어보면 원내 지도부는 법사위원장을 국회 후반기에도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주장인데 지금 박용진 의원은 약속대로 국민의힘에 넘겨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야말로 소탐대실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가 5년 만에 정권을 이룬 것의 이유가 소탐대실이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로남불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적 기준 이런 것들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위성정당 만들고 또 당원들의 의견을 핑계대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걸로 당원 당규를 바꾸고 이런 과정이 그때마다의 상황 논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거기 쫓겨다니면서 강성 지지층이 휘둘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실망 주고 정권을 잃게 됐다고 보거든요. 이런 소탐대실의 정치 그만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서 승리해서 국회에 입성하게 됩니다. 8월 전당대회에 이재명 후보가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은데요. 박용진 의원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이재명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이 본인의 정책 진로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되죠. 그러나 당대표 도전과 관련해서는 아직 본인이 이렇다 저렇다 분명한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의 패배, 그 원인에 대한 분석,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 대통령 후보였고 또 이번 지방선거의 총괄 상황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의원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겠냐? 당연히 당내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내가 혁신의 주체다, 혁신을 내가 이끌어 나갈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을 건가? 혁신의 주체냐, 혁신의 대상이냐? 그거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고민 없이 전당대회가 8월에 있으니까 그냥 난 나간다 이렇게 되게 되면 엄청난 본인에게도 당에게도 불행한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애둘러서 표현하신 것 같아서요. 하나 더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이재명 후보가 혁신의 주체냐 대상이냐라고 했는데 박용진 의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저는 이번 대선하고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